이제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도 뭐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기소 조치가 이번 주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이 기소 조치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사전에 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소로 가든가 아니면은 불구속 이 기소로 가든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재명 수원지법에서 지금 이제 별도로 재판받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중앙지법에서 전부 재판을 받는데, 중앙지법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다가 요거를 추가시켜서 뭐 대장동 사건이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벌집처럼 커졌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추가시켜서 이 기소를 하겠다는 건지 별도 소환 조사 없이. 자, 요거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자, 왜냐면 뭐 요게 이 사안의 엄중성과 이제 이 복잡성 이런 걸로 본다면 한 재판부에 다 몰아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글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세월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분리 기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위증 교사처럼.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끝날 거 아니냐. 다 뭉뚱그려 놓으면 그 이재명이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원석의 정체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또 대장동에 지금 얼마나 많이 묶여 있어요. 대장동, 우일에, 백현동, 그 다음에 성남 FC 무려 크게 4건이나 뭉쳐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또 이 얹어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공직선거법 여기다 얹어주기에는 이 법률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위중교사에 묶어 더더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재판이 뭡니까? 이재명은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무슨 얘기예요? 빨리 이거 30까지 가가지고 다음 대선에는 못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범죄인을.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상 최초로 말이지, 예, 피고인이 돼가지고 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학설적으로 보면은 재판을 중단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갈 거냐, 이런 이제 이 논란까지 야기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겠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심판밖에 남아있는 수단이 없다. 그래서 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표를 잘 찍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한테 0.73% 차이까지 윤 대통령을 딱 따라붙을 수 있게 표를 많이 주냐 이거예요. 예, 요게 문제다. 투표 행태, 투표 마인드,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 이성적, 요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재판은 이제 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가지고 또 논란이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원석의 고집대로 그대로 불구속 기소, 예, 별도로 분리 신청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말이죠,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불구속 기소로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 가겠느냐, 요게 이제 관심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지인들한테, 제가 이제 이 법조인들한테 말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명한테 쭉 물어봤더니 그분들 일관된 생각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판이 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바로 김명수 때문에. 이 김명수가 지 멋대로, 예, 이 좌파, 특히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치 현안 정치 이 사안에 관련된 고위 정치인들 전부 좌파들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개판이 됐다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제 조이대 체제가 와서 나름대로 그런 대로 조금 이제, 예, 좀 제대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가면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원칙대로 간다면은 무작위가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어느 판사가 맡을지는 모른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재판을 할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법적인 안전성.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셔서 설명 안 해도 알 거예요. 법적으로 측면에서 이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 그 다음에는 일관성, 그 다음에는 평등성, 그 다음에 이제 모순이 없어야 돼요. 무모순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왜냐면은요, 여기 같은 사안인데 엉뚱한 판결이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 평등성, 무보수성, 이런 게 한마디로 싹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좌파 이 판사들이 재판을 지들 멋대로 해갖고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높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 그러면은 이 법치주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근본이 또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 때문에 결국은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다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것이 중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말이죠. 한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판사로서의 능력이 검증이 된 사람 같아요. 그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준도 물론 있겠지만은, 내린 판결을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많이 내린 거예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결. 그래서 실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이거를, 예, 정량이 아니고 정성평가잖아요. 그런데 이 정성평가 말고 이제 객관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법조 판사들 사이에서는요, 뭐 여러 중요한 보직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재판연구원이라고 하는 보직은 뭐 그렇게 중요한 보직은 아니지만은 거기를 가면 이 사람 실력 있구나, 판사로서. 요런 거를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이제 경북 사대부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법대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사법시험, 연수원 지수가 아니고, 사법시험으로서는 이제 42기, 연수원 기수는 32기.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5년, 후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75년생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나이는 49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경북 사대부를 나온 걸로 되어 있고요. 사진이 깔끔한 사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 그래서 사진은 이게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 다음 카페 75년생 충남 논산이고,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공포화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요, 지금 맨 먼저 근무한 데는, 지금 어디서 맨 먼저 근무했냐면 대전에서 근무했어요. 아마도 이제 고향이 논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근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부장판사 승진은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판사는 2019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근무를 시작해가지고요, 대전에서 2016년도에, 그러니까 뭐 한 10년 만에, 10년 만에 부장판사가 됐고, 그리고 나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했고, 그거를 마치고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왔어요. 자, 그래서 요 경력, 주요 경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 32기에 37회, 예. 자, 그래서 대전지방법원 판사, 중앙지법 판사, 동부지법 판사,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수원 32기니까 아까 5기고, 이 사법시험은 37기. 예,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의 중요한 판결의 특징. 그러면 철저하게 법리 중심으로 돼 있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과 양심에 따르는데, 법은 철저하게 법리 중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중립성이 강하다. 그리고 이 양심이 뭐냐? 이게 양심은 지멋대로인데 이게 좌파 양심은 아니고 중도성이 중립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 이 얘기는요, 뭐 정치 상황에 따르면 중도성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중도성이라는 게 이제 뭡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합리성, 법리를 갖다가 이상하게 좌파적으로 해석 안 하고 다수론적으로 해석하는 편에 속한 것이 아니냐.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말이죠, 이 국선도, 예, 국선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직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진우 판사도 굉장히 강직한 판사를, 예, 판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수 판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22년도에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말이죠, 요분은 이제 판사로서 성공이, 좀 예정이라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굉장히 좋은 판사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판결 중에서는 은수미가 왜 자기 이제 이 선거법 위반 등등의 혐의로 지금 이제 이 수사를 받을 때 성남경찰서 소속 수사경찰관한테 정보를 받는 대신에 지금 이제 본인 이권을 넘겨줬잖아요. 자, 수사 정보를 받는 대신에 부당한 청탁, 인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권 개입 이래서 지금 징역 2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 그 1심 판사가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예요. 그때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근데 이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징역 2년이 됐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을 여기서도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조례안이 성남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때 최윤길 의장한테 이제 최윤길하고 이제 말하자면 김만배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무리하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요것도 고발됐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이 고발된 화천대유 대주인 김만배한테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고, 최윤길한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요 판결이 굉장히 엄하게 내리는 판사 중에 하나다. 예, 요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이게 이제 판결이 떨어지면 처음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당연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니까 별도의 법정 구속이 필요 없겠지만은, 예, 만약에 불구속 기소가 되면 이게 여러 가지 이 사안이 엄하게, 지금 이재명이, 왜냐면은 이게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은 거, 이게 이제 10년 이상이고요. 이번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외국환 관리법,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뇌물로 들어갔잖아요. 제3자 뇌물인데 제3자 뇌물이 얼마냐? 이게 말하자면 스마트폰 500만 불하고, 그 다음에 대북 방북비용 300만 원 합치면 800만 불. 그리고 이제 그 재판부가 이번에 유죄로 인정한 액수만 하더라도 한 절반에 가깝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한 500만 불 정도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보면은요, 1억 이상이면 10년이기 때문에 15년에서 2년 정도의 이 선고가 떨어질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이재명이와 관련된 사람들 보면은 전부 구속됐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김용 구속됐잖아요. 김용. 예. 김용 구속 5년, 그것도 징역 5년이나 선고받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화영이도 이번에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잖아요. 이화영이. 예, 어마어마하게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김용 대표적인 게 이화영,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 받았고, 그리고 배소연이는 이제 집행유예형을, 예외적으로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형량으로 봐도 그렇고, 또 이 주변 동료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전부 다 구속 조치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틀림없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냐. 예, 이러한 전망이 상당히 지금 세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